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김병민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뭐 비대위원 내려놓으시고 최고위원 본격적으로 출마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계기가 참 궁금해가지고 급히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국민의힘에 2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확실한 구원투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비상대책위원으로 나서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내년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냐 마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승패가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중앙당 지도부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칫 잘못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2%, 5%, 10%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번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위기관리를 확실하게 해봤던 그 경험으로 이번 총선 승리 기여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힘 한번 제대로 보태보려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큰 선거는 거의 다 참여하셨어요. 그쵸? 준비하셨고. 승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승리의 아이콘. 지난 4.7 보궐선거의 승리,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기적 같은 정권 교체, 그리고 지난날 지방선거의 완승에 이르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총선 하나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사실 대변인으로 크게 활약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전부터 대변인으로 시작해서 3월 8일 정권 교체하는 그 순간까지 유일한 사실상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죠. 지난날 되짚어보면 그래도 제 기억이 좀 따뜻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안내견 세로미를 입양했다라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우리가 안내견들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한 7년 정도를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네. 그 은퇴를 하게 되면 가정으로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 안내견 학교를 대통령 선거 기간에 용인에 있는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 기자들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같이 가셨군요. 그럼요. 네. 눈이 이제 소복소복 내리는 날이었는데 안내견과 함께 이렇게 안대를 끼고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그렇게 같이 체험을 하면서 안내견들과 또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던 적이 있는데, 또 워낙이나 이 강아지들을 너무 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봤던 우리 대통령님의 모습 중에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을 사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 가만히 고민하더니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안내견을 꼭 입양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고 당선이 됐고 이제 서초동에서 관저로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용산 관저로 가고 나서 이제 저도 초대 손님으로 관저에 네. 가서 맛있는 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다녀오셨군요. 네, 식사. 그때 네. 관저에 가서 대통령님 뵙고 잘 지내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1화를 말씀드리고, 네. 혹시 그때 약속하셨던 안내견 입양에 대해서 기억하셔요? 라고 물어보니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내가 그 약속은 꼭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큰 선물처럼 그렇게 안내견이 대통령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갖고 있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잘 봤는데, 아무튼 제가 한 1년 내내 같이 옆에 있으면서 이때 이런 말씀하셨죠? 이때 국민들과 이렇게 행동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다 제 마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정말 당정 간의 한라인, 그 소통의 채널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리고요, 제가 그 이제 유튜브에서 30초 소개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서 보수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최고위원은 김병민 강조하셨어요. 네. 보수의 내일을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청년 최고위원도 뽑지만 그냥 내년 총선을 위해서 치르는 단순한 전당대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명확한 그 길에 대한 비전도 또 국민께 줄 수 있는 울림 있는 상징과 메시지도 함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8살 처음 선택했던 직업이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기초의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구 유럽을 보면 청년 시절부터 정당에 참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모델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사실 그러지가 않죠. 선거를 앞두고 때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제가 가장 낮은 우리 기초의회부터 시작돼서 우리 당과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도부로까지 선출되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열린 기회의 정당으로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꿀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나이가 올해로 42인데 아직도 정치를 해야 될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보수, 우리 국민의힘의 내일을 위해서 소중한 자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린다. 그래서 보수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바로 저 김병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밑에서 많이 하셨는데 예. 사실 맨날 새로운 인물만 찾아대면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 당에도 숨겨진 원석들이 정말 많이 네, 있습니다. 숨겨진 원석.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 정치학교의 상설화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 당에도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면 80만 당원 중에 숨겨진 원석이 왜 없겠습니까? 그 네. 원석들을 발굴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원석이지만 교육도 하고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서 정치 평론가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첫 번째 방송 데뷔가 기초의회 의원 시절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때입니다. 네. 그때가 대선 한 5일 정도를 앞두고 있었을 때 신예리의 대선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꼬마였던 청년 정치인 김병민과 네. 저쪽에는 꼬마였던 청년 정치인 장경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우리 장경태 당시 의원보다는 훨씬 더 압도하는 그런 토론을 보여드렸다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경험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성장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보다 많은 국민의힘의 젊은 청년 원석들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 지도부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숨겨진 원석인 것이죠? 네. 더 다듬겠습니다. 네. 네, 사진 속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다둥이 아빠세요. 딸 둘, 쌍둥이 아버지시고. 딸 쌍둥이? 네, 막내 아들 아들? 하나. 예, 완전 금메달. 네, 애국자신데요. 예, 가장 아이 키우면서 힘든 점 있으실 것 같고 또 정책적으로도 네.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네. 것 같은데. 그냥 매일이 힘듭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 정말 힘내시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네. 마지막에 부부간의 금술이 좋다 보니 막둥이가 태어나서 수영장을 갈 땐 둘이면 엄마 하나 아빠 네. 하나가 데리고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데 셋이다 보니까 수영장에 가거나 물놀이를 갈 때도 둘을 끌어안고 막 움직여야 되니까 네.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희 아이들이 벌써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벌써 이때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 커요. 네. 아마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꼽으라면 뭐 육아부터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일 겁니다. 이 교육의 격차가 부모가 갖고 있는 자산, 소득에 대한 대물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데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2년 선고받고도 뻔뻔하게 조민 씨 얘기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보셨잖아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공정한 교육제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와 함께 머리 맞대고 지도부의 일원으로 제가 몸소 체감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경희대 또 학생회장 출신으로 알고 계세요. 네. 네, 센 발언 하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또 청년들 네. 남다른 그런 애착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남다른 시선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난 전당대회가 네. 청년들 많이 분노해가지고 국민의힘 많이 지지받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기대가 엄청 많아졌는데 국민의힘 청년들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주실 건지 좀 네. 궁금해지거든요. 시대에 따라 변화의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에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등록금 문제가 핫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학에 대한 등록금 얘기들이 꾸준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던 당시 선거를 보면 그때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당시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이슈 아젠다를 끌고 왔죠. 그리고 결국은 국민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실망감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이슈에서 촉발된 공정의 이슈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건 부동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상실감이 너무 컸죠. 근데 지금은 시대에 따라 또 상황이 변합니다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고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으로 짓누릅니다. 거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아니냐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일들을 좀 기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건 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생각을 고민하고 공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한테 왜 청년 최고위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나이가 45살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만 해도 벌써 애 셋 딸린 유부남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에 공감되는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40대 가장의 고민이지 20대, 3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깊고 진한 고민과는 또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직접 국민의힘에 참여해서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참여를 통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가 경험하고 노력한 선배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름대로 의미 있고 호응이 좋았던 공약들이 있었는데, 우리 소확행 공약이 이제 민주당이 냈던 공약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쿵, 네, 맞아요. 마무리.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담론은 아니지만 작고 소소하더라도 그게 국민들, 청년들의 마음에 콕콕 찝는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선거 때 가서 급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도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청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심쿵한 공약이 아닌 정책들을 내보내면서 청년들의 마음들을 함께 어루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 거죠? 네, 발표. 그럼요. 네. 그러면은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나 김병민 이 최고위원 되면은 꼭 이것만은 인정받고 싶다. 또 이것만은 꼭 해결하리라.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꼭 하고 싶은 일. 네, 약속. 결국은 약속. 총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2020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치권의 총선은 예측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올 때 가서 막 우왕좌왕하고 네. 그때 있는 상황 변화에 맞춰갖고 주먹구구식의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선거 승리가 그때 상황 변화와 운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대한민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약속은 전당대회가 이번에 마치게 되면 전당대회 이후에 내년도 총선까지 이제 꼭 1년의 시간이 남게 되죠. 총선 365 플랜을 즉각 가동하려고 합니다. 아우, 365 플랜.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쭉 전체적인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어디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포인트인지가 확인이 될 것이고요. 부족하고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주역들이 들끓는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년도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젊은 30대, 40대 전문가 그룹들을 대거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일들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마음을 깊게 먹고 있는데, 우리 당대표가 이제 곧 되실 분과 지도부들과 함께 예측 가능한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 365 플랜 수립하고 즉각 가동해서
총선 승리 과반 의석 확보 힘 반드시 보태겠습니다. 네, 총선 365 플랜 가동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현안을 한번 좀 넘어가 예. 볼게요. 네, 먼저 당내 상황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뭐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윤심 전대가 확실한 기류라고 이제 모두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뭐 윤핵관이다 지금 굉장히 말 많아요. 네.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보면은 우리 김병민 후보님께서는 사실 친윤 후보로 지금 분류가 많이 되고 계시거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윤, 비윤, 뭐 윤핵관. 사실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다소 조소 섞인 표현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어감이 오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되었던 어원을 지난날의 정치 현안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 전체 전당대회의 비전과 정책 이런 일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오랜 기간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이 결사체는 같은 이상 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서 여기에 대한 이상을 펼치려고 하는 게 그 정당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같은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나아가게 되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현재 이뤄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권의 탄생마저도 부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권과 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뭔가 권력에 기대서 줄 서는 사람처럼 폄훼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고쳐나갈 길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내부에서 같이 정화되고 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밖에다 대고 막 떠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서는 국민의 힘의 통합과 화합으로 선거 승리 나아갈 수 있는 혁신 이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뒤로 미루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면 모두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건 기본값이다. 그리고 이 기본 전제 위에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께 울림을 주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민생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비전들이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자에 훨씬 더 깊은 방점을 찍는 전당대회가 이제 남는 기간 동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야권에서도 굉장히 여당 그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비판 네, 목소리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고 개파 갈등 그거를 일부러 띄우는 그런 분위기도 좀 네. 느껴지는데 사실 뭐 당권 주자들도 그 친윤과 비윤구도 그거 없애야 된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최고위원님 후보님께서는 그 이런 분위기 전환할 수 네. 있는 뭐 그런 뭐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국민의힘이 진짜 어렵고 힘들었었던 2020년 네.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지냈습니다. 선거에 보통 이제 떨어지고 당이 쭉 깔아앉게 되면 네. 그때부터 더 큰 분란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운데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은 또 과거에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비전과 정책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나아가고 이게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소 불편하고 여기에 대한 변화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교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력들이 발생합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능력 또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지금의 당명을 탄생시키고 그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 아래에 녹아 들어가 있는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 정강 정책을 만든 위원장입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의 갈등들이 내재돼 있었지만 우리 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설득하고 당내에 있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쳐서 압도적으로 정강 정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결과 4.7 보궐선거의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우리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지금 나오게 되는 갈등 정도의 구도는 또 전당대회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전당대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끌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새롭게 탄생하고 난다면 이 국민의힘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에도 귀를 크게 기울이고 지금 있는 내적 갈등보다는 훨씬 더 큰 비전과 정책적 지향점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나아갈 수 있는 여론적 지지를 끌어낸다면
이런 갈등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또 그래서인지 뭐 또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네. 지금 민주당 장외투쟁 엄청 오. 열심히 하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6년 만에 장외투쟁이 네. 나섰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라든지 네. 뭐 그런 참 소란스러운데 뭐 이런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민주당이 다급하다는 것이죠. 아, 민주당이 다급하다.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을 굳이 하나 꼽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는 명분이 하나 존재하겠죠. 네.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민생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장에 나간다는 건 아무리 봐도 민주당 스스로도 얘기하기에 논리적인 허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관련된 많은 뉴스를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쏟아내고 있는 검찰발 수사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국민께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내복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일면식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갑자기 어느 날 말을 바꾸잖아요. 네. 아, 누군가 전화를 바꿔줬을 수는 있다. 근데 전화를 한 것만도 한 4통화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최소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으로 돈을 건넸다. 영수증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친서가 오갔던 내용들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나오니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네. 물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할 답이 없으니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장애로 나가서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결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낮은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복잡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지켜보시면 아마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정리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아, 구속영장.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100% 모여갖고 이거 부결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할지 부결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민주당에 있는 169석이 똘똘 뭉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서 단일 대우를 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도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이 내용을 이제 국민들께서 전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태도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민주당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훨씬 앞서가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대정부 그 국회에서는 네. 대정부 질문 기간인데요. 어제도 또 뭐 검찰 그 권한 축소 법안 추진설로 또 시끄러웠거든요.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들 앞에 통과시켰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마음 먹으면 며칠 만에 뚝딱뚝딱 법안 처리해왔던 얘가 과거에 있었던 임대차 3법 이거로 우리 국민들 얼마나 전세 고통에 시달렸던 기억들 다 나실 거고요. 검수완박 법안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당시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고 했던 이유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뭔가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수사받는 대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 나쁜 사람 잡는 게 뭐 잘못된 일이냐 국민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마약 범죄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지난날 이런 일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키려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아니 조폭 출신으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네. 이거 무자본 M&A 나서고 횡령 이런 거 밥 먹듯이 하면서 정치인들 뒷배로 두고 활동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상적인 국가를 국민의힘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나쁜 사람 때려잡는 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요즘에 영상편지 그런 게 인기인데요. 혹시 이재명 대표님께 영상편지 한번 하실래요? 아유, 이재명. 네. 네, 이재명 대표님 괜찮으시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김성태 회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통화를 몇 번 했는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님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해 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검찰의 신작 소설이 흥행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수라 영화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진심 담긴 국민들의 솔직한 해명 나올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꼭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막 시끄러웠을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조국 전 장관과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임질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책임질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거 조국과 거리 두기 필요하다고 거리 두기를 시도했던 이재명 대표처럼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이제 다시 전당대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안정이 기본입니다. 저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침대 광고가 아니고요. 네. 방송에 나가서 제가 참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민주당과 함께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이제 차분하게 놓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누울 뻔했어요, 방금. 네.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당의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최고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안정을 바탕으로 내가 막 내 정치 하겠다고 툭툭 튀면서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지도부가 아니라 따뜻한 편안함으로 국민들께 국민의힘에 안정을 주고 여기에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서울, 강북, 험지, 제가 있는 광진 갑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험지죠.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 험지에서 총선 승리 당선이 될 때만이 그래야 과반의석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 같은 지역에서 낙선하게 되면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힘있게 국민들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안정적인 바탕 위에 변화와 혁신의 깃발을 높게 들고 수도권 험지에서부터 총선 승리에 대한 변화의 바람 확실하게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들과 다른 김병민만의 차별성과 강점이 있으시면은 피력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마주해서 압도적으로 국민들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저 김병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뭔가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갖고 있지도 않고 태생적으로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평범하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지내왔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보편적인 눈높이를 맞추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피부로 체감하고 공감하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거나 정말 어긋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 총선 승리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그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평범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저 김병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원과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사 포커스 TV를 애청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날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게 바로 시사 포커스 TV이기도 하고요. 이를 토대로 또 많은 우리 국민의 힘에 활동하고 있는 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렵게 0.73%로 이겨낸 정권 교체의 승리, 이제 그 승리 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이 내년도 총선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그 정권 교체를 어려웠던 여러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마지막 순간 함께했던 그 힘처럼 이제 남은 총선 승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된 힘으로 국민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꼭 만들어서 150석 과반을 넘게 되는 총선 승리의 우리 귀중한 성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사포커스 TV 애청자 여러분, 우리 전당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위원은 김병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김병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